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연일 술렁이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먼저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도 이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사면 복권 안건을 심의합니다. 대상자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도 국무회의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 중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되면 내년 지방선거, 이듬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귀국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권 반대 뜻을 표명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가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김 전 지사 복권을 여권에 요청했다고 주장 중인데 박지원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 무렵 대통령실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 측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복권 결정 이후에도 여야 간 진실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광복회와 야권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김형석 방지법으로 불리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이대로라면 이 올해 광복절 여야가 따로 개최해서 두 쪽이 날 전망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인사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복절 헌사식 저거는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인사도 철회해라. 그래야 확실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만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관장은 자신은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국이란 것은 이게 갑자기 없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의 완성으로 되어진 게 건국이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독립기념관장 혹은 후보자가 일제나 식민사관을 미화하면 해임 또는 지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김형석 방지법 발의를 예고해 논란은 증폭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모두 군 출신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외교보다는 안보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대북 강경 기조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수방사령관과 합참차장을 역임한 삼성장군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10달 동안 국방장관직을 맡아왔습니다.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3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전장에 대만 문제와 북러 결속까지 이어지는 국제정세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보다 한 기수 후배인 육사 38기 삼성장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김지명자는 과거 과잉경호 구설에 해병대원 수사외압 논란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청문회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국정농단이 있었기에 최측근을 보내 군을 단속하려 하는 것입니까?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을 맡게 되면서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안보 위주로 재편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정치권의 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죠. 최병무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대 입장을 전했던 이 한동훈 대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자, 먼저 좀 상황을 살펴보면요. 한동훈 대표 이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4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그 야권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 결정이 있으면 네. 아마 곧바로 결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지층이 워낙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몇 년 뒤 대선에서 본인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그 과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번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아마 그런 정도의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런 것이 한동훈 대표가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차별화 시도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생각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의 대표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민, 정치적 고려 이런 것도 같이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론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거를 그럼 원칙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모든 걸 해왔냐? 이것이 좀 논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을 향한 어떤 의견 수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중도 확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효과를 가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자기 편만 편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무조건 차별화가 머릿속에 너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차별화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뭐 평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한 대표가 뭐 아직까지 직접 본인 목소리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오늘 복권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상황인가요? 이 상황은?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확정된 뒤에 자 그래도 나는 뭐 했다,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윤한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면 복권 문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가 그 이미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그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를 한다는 거는 그냥 갈등을 그 뭐 우리가 뭐 조장하겠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만약에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건 그 반대는 했지만 내려지면 그거는 대통령의 결정으로서 아마 존중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별도 입장은 안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박지원 의원이요. 대통령실이 김 전 지사를 복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이거는 어쨌든 그 대통령과 첫 그 미팅 전에 함성득 이명박 교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이거 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점상으로 보면은 박지원 의원의 그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좀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어떤 의중을 전달한 거에 대한 반응이지 예.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박지원 의원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자기 입장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 후보와 어느 정도 차별화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강해지는 그런 느낌 속에서 예. 반발을 또 무마하려는 또 자기 정치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당내에서 누군가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보니까 TV조선 측에서 그 임혁백 교수하고 통화를 했더군요. 임혁백 교수가 영수회담 사전 조율을 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특히 이재명 대표 측 당사자였어요. 그런데 김경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껄끄러운 인사를 뭐 배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의사는 있었는데 그 당시 현안은 김경수 복권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그 이재명 대표가 껄끄러워할 만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소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김경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리고 설령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 의견을 수렴했다고 쳐도 자 누구를 뭐 이렇게 복권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누구를 복권하지 않겠다 뭐 마치 결제 받듯이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와전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경수 이제 전 지사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은 일극 체제인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10월이나 11월 초에 그 지금 예정돼 있는 두 개의 그 재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죠. 위증기소와 선거법 위반. 이 부분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둘 다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김경수 그 전 지사가 귀국하더라도 별다른 파장이 없을 거예요. 그 일극 체제를 전혀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예상보다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상은 그 두 개 전부 또는 둘 중에 하나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극 체제는 그 자체로서도 균열이 가고 그다음에 김경수의 귀국 이후에는 그 균열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 19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표결을 28일 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쳇바퀴 돌리시 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결과는 뭐 뻔하게 이제 부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 정치권에서 양쪽 다 좀 반성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양쪽 다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방송이나 언론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를 국민들이 못 읽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이런 대의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서로를 위해서 그냥 싸우는 것뿐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뿐이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정치권에서 반성을 하고 이거는 방송계로 좀 돌려주고 방송계가 좀 폭넓게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이사진 구성은 어떻게 해야 공정해질 것이며 정치권이나 권력의 어떤 입김이나 압력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내오게 먼저 좀 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여기서 좀 책임을 지고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뭐 민생법안 얘기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에 묻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생법안은 이제 그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법안은 처리하기로 지난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몇 개 정도는 할 거예요. 워낙 22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여야 합의로 그 법안을 확정해서 정부로 이송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는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세는 여야 충돌이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방송장악 관련해서요. 여야가 모두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권 내줬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이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한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방송장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돼야 할 반성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번 거 아니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 이제 그렇게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모르지만 민주당이 했던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내일 열릴 이 방송장악 청문회 열립니다.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출석할 예정이에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고 또다시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치닫는 상황이 또 벌어지겠네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저는 그 정치권을 평론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영화 제목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기도 하고. 자, 이게 국민을 위해서 지금 종을 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부닥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곳곳 사회 곳곳이 양분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사회 갈등과 어떤 분열의 근원지가 정치권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호소 드린 것처럼 제발 좀 국민을 위한 모습 이거를 한 번만 좀 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어떻게 연결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경선에 불복하면 10년 동안 출마를 제한해 왔던 이 기존 당헌을 공천에 불복할 경우로 바꿨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명 행사 논란을 겪은 민주당이 이런 반발을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현행법에 보면요, 공직선거법에 사실은 경선에 불복하면 당해 선거, 그 선거에서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선거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이제 당원 당규를 보면 그거보다 더 강화해서 이제 10년 내에 그 출마를 못하도록 했는데 저는 뭐 저건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불복하고 나가서 뭐 출마한다? 그건 뭐 그것도 물론 그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좀 가능하지만 공천에 불복했을 때 나가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거는, 공천은 민주주의 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공천은 결국 대표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거에 불복했을 경우 10년 동안 출마 못하게 한다는 건 그 당을 사당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 그 당의 대표의 말을 거역하면 앞으로 출마 못해,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매우 부적절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공천 불복으로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개정이다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선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공천은 여러 가지 공천이 있습니다. 전략 공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반발했다고 10년간 뭐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은 권력자의 힘을 강화해서 누구도 찍소리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교묘하게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저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미 일극 체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떤 압력이 행사되면 어느 누구도 반발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요, 친명계 인사들과 이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는 목소리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김두관 당대표 후보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소수강경 개혁의 딸에 과도한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더민주 정부 핵심에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이 논란으로 이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산 정 후보.
이재명 파리 이 뿌리 뽑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파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박은 하고 있지만 저 단어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마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사진 찍으려고 아마 온갖 뭐 경쟁적 양상을 보였던 것에 굉장히 불쾌했던 것으로 지금 압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일극체제니까 사실은 그 최고위원 후보들도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사진 찍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 근데 본인은 그런 데에 이제 저항을 하고 이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또 하나의 정봉주 후보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지금 8명이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좀 독특하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비명층의 표도 얻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도 얻고 그래서 본인만의 영역을 좀 확보하겠다는 자기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정치라는데 그 효과는 있을까요? 지금 선거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끝났고요. 이제 서울만 남겨놓고 있고 남은 거는 여론조사, 그다음에 대의원 표가 남았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이른바 개딸의 영향권에서 크게 영향을 받질 않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국혁신회 이거를 해체하려는 김두관 후보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봉주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지만 결과에 큰 변화가 없는지, 그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하는 어떤 행태가 과도하지 않으면 하나의 정파로서 의견을 가진 동지로서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의 뜻이나 국민을 위한 뜻을 위해서 함께 뭉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정점으로 자기들 권력을 강화하려는 어떤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지들이 모인 겁니까? 아니면 간신들이 모인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민주혁신회의의 지금 모습이라면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다시 뜻을 중심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석 이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야권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짧은 몇 마디 대화를 왜곡해서 주위에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지금 격앙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국절 안 한다는 걸 공식 표명하고 이제 오해하고 이렇게 되는 그 발단의 원인은 인사니까 인사를 철회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글쎄 이제 국민들의 입장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저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다. 그러니까 인사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라는 게 일제 식민지 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형석 관장의 일제 식민지 미화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출발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편지도 3번 썼다고 지금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관장이 되면 안 되느냐? 뉴라이트 때문이 아니고 일제 식민지를 미화한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광복절 행사를 둘이 쪼개져서 하는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심각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인사가 통합적인 인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본인을 좀 존경하고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인사가 갈등적이에요. 한쪽의 진영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과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김형석 관장도요. 굳이 지금
독립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한 사람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뭐 미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미화는 한 적이 없죠. 그러나 임시정부의 법통을 마치 좀 부정하듯이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또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반발할 수 있다. 굉장히 감성적인 문제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간과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권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야다 6당은요. 김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요. 여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게 뭐 정치권으로 좀 옮겨붙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종천 광복회장의 주장에 민주당이 지금 올라탄 거죠. 올라타서 지금 마치 민주당 주장과 이종천 광복회장이 같은 편에 지금 선 듯한 이런 인상인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중재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정말 문제가 되면 그러면 한번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관한 뭐 여야 토론이나 뭐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관에 관해서 한번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석달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통신 기록 그 자체가 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텐데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한지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 기간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일어나고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당일 국방부가 회수하자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은 외압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미 공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신범철 국방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당초 통신기록 보존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3차례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통화 내역을 얻기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제가 직무도 하는 동안은. 공수처는 대통령 통신기록 분석 후 관련자 소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최근 금값이 상승하면서 귀금속 절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평택에서 새벽을 틈타 30대 2명이 유리문을 깨고 금거래소에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20초 만에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특수 진열장 덕분이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를 지나던 오토바이가 한 건물 앞에 서고 뒤에 탄 남성이 내립니다. 오토바이가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20초 만에 다시 돌아와 내렸던 남성을 태웁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렸던 남성이 금거래소의 유리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부순 뒤 안으로 침입했는데 진열장이 텅 빈 것을 보고는 다시 나와 달아난 겁니다. 30대 남성은 필름이 붙어 있어 잘 깨지지도 않는 이 유리문을 몸으로 밀고 드나들었습니다. 절도를 막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특수 진열장 덕분. 점주가 퇴근하면 귀금속이 진열장 아래로 내려가고 그 위를 두꺼운 철판이 덮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텅 빈 진열장으로만 보입니다. 유리문을 부수다 손까지 다친 30대 남성 일당은 결국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1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몇천만 원, 억 단위 이렇게 대출이 있다. 그걸 갚으려고 공동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떼고 절도에 나선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등 일당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요. 올림픽이 끝난 후에 후원 계약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세영 선수요. 운동만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회 규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크게 봤을 때의 어떤 그 개인의 능력을 우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를 통한 그와 같은 배드민턴 전체 생태계를 살릴 것이냐 그것을 조화시키는 이런 문제다라고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규정에 따라 그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배드민턴 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자격. 한마디로 이제 태극 마크를 달게 되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칙적으로 이제 협회가 지정한 이 그 관련되는 스폰서 옷을 입고 또 신발을 신고 하도록 돼 있고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개인 후원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개인 후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그때는 옷의 오른쪽 칼라 그러니까 깃에 하나의 어떤 후원 그 관련되는 그 마크를 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개인 후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한체육회 내지는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 규정을 따라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일단 그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개인 후원 내지 개인의 어떤 그 스폰서십은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타 선수 한 명한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스폰서십을 인정을 할 경우에는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개인 후원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은 스타 선수한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가게 되고 결국 나머지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과 협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정말 배드민턴만으로도 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한 것이 연봉 문제입니다. 이제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연봉 상한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좋은 성적을 내면 그에 비례하는 연봉을 받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자면 신인 선수의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과 고졸을 나누어서 대졸 선수의 경우에는 5년, 고졸 선수의 경우는 7년으로 기간이 고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 1억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또 연봉의 경우에도 대졸 선수는 6천만 원, 고졸 선수는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3년 차까지는 연 7% 이상을 올릴 수도 없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포상금이라든지 다른 수당은 별개라고는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2021년 1월에 광주 최고로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제 최초의 한 3년 정도 동안은 이제 안세영 선수가 막 국내에서 보여주는 뭐 압도적인 그런 실력에 비해서는 뭐 본인이 느끼기에 계약금이라든지 연봉을 뭐 비례하는 처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는 추측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는데요. 일단 그 정부가요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건지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조사 순서로는 선협회 조사 후 안세영 선수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세영 그 선수 같은 경우에 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고 일단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협회와 관련된 운영에 관한 그 조사 나아가 제도 자체에 대한 조사 이 두 가지로 그 크게 봤을 때 카테고리가 나뉘는 것 같은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 4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수 부상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이번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개인 트레이너의 문제라든가 어떤 치료 어떤 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보면은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단식에서 우승한 것이 뭐 20년 만에 할 만큼 복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금메달을 땄지만 단식에서는 따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복식 위주의 어떤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따져볼 것이고 더불어서 그 대회 출전 강요 여부 지금 안세영 선수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개 국제 대회를 참석했는데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떠밀었는지 여부에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십 관련되는 어떤 그 현재 규정이 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해서 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연 71억 원 정도를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원하는데 최근에 뭐 협회장이 이 그 비즈니스석을 탔는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아주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협회 차원에서 개선된 부분 좀 개선이 되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의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제 경찰이 이제 해당 유튜버도 병원장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낙태죄일 것이고 그 다음은 살인죄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낙태죄가 2019년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입법 공백 상태,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관련돼서 20대 여성이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크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었거든요. 파장이 커지게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지금 현재 병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이 혐의 자체가 살인죄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낙태를 할 당시에 그 태아가 숨진 상태였는지 또는 이제 숨진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의 여부에 따라 살인죄 여부 적용 가능성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체 손괴 혐의 적용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 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해당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 기록에는 이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병원 내부에 CCTV도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는 이게 사산인지 출산 후에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어떻게 평가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법원에서 살인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자체를 봤을 때는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도 살인죄의 혐의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최종적으로는 과연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판례 살인이냐 아니면 낙태이냐 이 기준이 그 태아가 독립해서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체외로 나왔는지 여부가 그 가림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낙태를 해서 체외로 배출된 그 태아가 과연 살아인지 여부를 지금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CCTV가 사실상 지금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고 지금 의무 기록 같은 경우가 핵심인데 의무 기록에는 결국 의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지금 다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의료 보조 인력 내지는 병원의 인력의 증거를 그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건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세평이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지금 그 이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산모가 본인이 스스로 올렸던 지금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독립호흡하는 태아로 그 체외로 배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은 수사인 것 같습니다. 출산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제 계기로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낙태와 관련한 입법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2020년에 모자보건법과 형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바는 있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이 임신 14주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15주부터 24주까지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하는 방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나 종교계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입법 공백 사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논의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적 피아니스트죠. 조성진을 배출한 이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차세대 클래식 스타를 찾기 위한 음악 콩쿠르를 열었습니다. 네, 콩쿠르에 참가 학생만 850명이었는데 서울예술학원 이대봉 이사장은 세계 3대 콩쿠르에 버금가는 콩쿠르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란 가득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심사위원들도 긴장한 듯 무대 위 연주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예술인재의 산실로 통하는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첫 음악 콩쿠르를 열었습니다. 학생 850여 명이 피아노와 현악, 관악과 성악 부문으로 나뉘어 참가한 경연에서 전체 대상은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을 연주한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꿈과 상상을 선물해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고요. 관객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서울예술학원을 이끄는 이대봉 이사장은 도암 음악 콩쿠르를 세계 3대 콩쿠르에 버금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실력뿐 아니라 인성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악도나 기악도나
그런 분이 피아노나 앞서가고 있는데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꽃집필 거는 이뤄내야죠. 이대봉 이사장이 부도 위기에 처한 학교 범인을 인수해 키운 서울예고는 지난해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앞서서 들은 노래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뜨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3년 국내의 야외 오페라의 붐을 일으켰던 오페라 투란도트의 감동, 오는 12월 다시 한번 재연될 예정입니다. 박현준 투란도트 예술총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뭐 감독님 이 오페라 씬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하신데 작품 얘기에 앞서서 감독님 누구신지 또 이번 공연에 어떤 부분 담당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하는 투란도트가 19번을 했고 20번째 투란도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 총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테아트로 극장이라는 개념이 공연장이고 영화관을 시네마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데 예술 총감독은 극장 안에 있는 보통 우리나라에는 들어와야 되고 도입돼야 될 얘기지만 경영하는 극장장과 예술감독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술감독은 예술에 관한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극장장은 극장 경영에 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예술감독인데 지휘자를 선임하고 선정하고 연출가를 선임하고 선정하고 그래서 무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양분해서 두 분한테 다 맡기고 두 사람한테 선정된 그거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거기에 총이 붙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없기 때문에 총은 경영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작품 전반을 다 아우러보고 또 거기서 경영까지도 담당을 하신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투란도트 어떤 작품인가요? 푸치니라는 지금 푸치니가 올해 마지막으로 투란도트를 작품을 작곡하고 남기고 간 100주년이 되는 사망한 지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푸치니가 우리가 흔히 너무 많이 대중들이 알고 있는 오페라가 토스카, 라보엠, 마다마 버터플라이라는 그런 정말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많은 공연들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편성 규모가 기약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오케스트라 편성 규모가 가장 큰 오페라가 투란도트입니다. 그래서 투란도트를 푸치니가 작곡할 때 오케스트라 규모를 4관 편성으로 했는데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의 소리가 크면은 바이올린이 그 소리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플투가 굉장히 늘어나서 악기 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140명, 150명이 동원되는 게 푸치니의 투란도트입니다. 그래서 베르디하고는 조금 다른 베르디는 중기의 천재적인 작곡가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작곡가, 오페라 작곡가 중에 푸치니가 있는데 베르디는 아이다. 푸치니는 이 투란도트가 가장 큰 대규모의 오페라를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죠.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사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투란도트를 맡았던 게 벌써 19년 전인 것 같아요. 21년 전이었나요? 예, 20년 전. 예, 20년 전. 예, 2003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이번에 만나게 될 어게인 2024 투란도트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당시 2003년에는 공연장에 들어가는 순간 전 관객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대규모의 세트, 높이가 55m에 길이가 150m에 달하는 그런 세트를 제작을 해서 무대에 세웠는데 그거는 전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규모, 이 장대함으로 갔다면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디테일 그리고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의 3배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것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거기다가 황금의 성전을 짓습니다. 3층짜리 황금 성전을 짓는데 그 조각조각 하나에 실제처럼 보이게 그리고 관객들이 황금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그런 무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또 신기한 게요. 이번에 공연진은 화려한 출연진도 뭐 화제가 되고 있지만 지난주에 공개 오디션 하셨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 오페라에서는 오디션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뮤지컬 쪽에서는 항상 오디션을 통해서 그런 연기자들 뽑고 했는데 사실은 오페라가 시장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페라에 출연할 연기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까 뽑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뮤지컬처럼 한번 그런 뮤지컬에서 여기 출연할 수 있는 배우가 우리 오페라에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개 오디션을 한번 띄워보자. 그랬는데 뭐 예상외로 한 1000명 정도가 왔어요. 네,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오디션에 임하는 연기자들이 그들의 그 무대에 대한 열정, 뭐 무용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마임까지도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그분들을 다 뽑아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60명밖에 뽑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인원 중에 뽑히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로 4개월 뒤면은 오페라 투란도트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표도 궁금한데 이번 무대 어떤 포부를 갖고 하겠다. 이거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오페라를 수출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그 수출이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는 외국의 관객들이 우리나라 오페라를 보러 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수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는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에 있는 오페라 팬들이 한국에 오페라를 보러 오게 만드는 게 이번 조금 뭐 중기적으로는 목표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12월에 하는 코엑스라는 그런 공연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마 자리를 매김하는 그러한 이 작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고요. 과거에 20년 전에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그 당시에 투란도트가 공연장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야외 대규모 메이저 공연장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암이 제가 이번에도 상암에서 하려고 컨택을 했었는데 날짜가 20일 이렇게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암을 원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에 21일 대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목동에 그 야구장 있잖아요. 고척동. 고척동과 코엑스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코엑스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페스티벌들이 여름에 이루어집니다. 브레겐츠, 사브리느, 또레델라고 베로나.
왜냐하면 유럽에는 여름에 비가 안 오고 네. 겨울에 세계에서 유일한 페스티벌을 코엑스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올겨울 오페라 투란도트 성공과 함께 K-오페라 위상 더 높아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준 투란도트 예술총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수도 아테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력 700여 명과 헬기 18대가 넘게 동원이 됐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자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산불 지역 인근 주민 3만여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빨간 불길을 뒤로 한 채 차량 한 대가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오토바이는 화마가 삼켜버렸습니다.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강한 바람으로 연기가 눈을 가려 한 치 앞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Έβλεπα μια φλόγα να έρχεται από το ρέμα, από τη ρεματιά μέσα, από κάτω και ξαφνικά έπιασε πολύ δυνατός αέρας.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엔 집도 차도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30 years. I was building all night. 30 years.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35km 떨어진 바르나바스 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14km 떨어진 브릴리시아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직 큰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불이 인구가 밀집한 수도 쪽으로 향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마라톤 지역에서 주민 3만 명이 긴급 대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700명 넘는 소방관과 18대가 넘는 헬기 등을 투입했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자 EU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얼굴 없는 그래피티 예술가죠. 영국의 뱅크시가 요즘 런던 곳곳에 동물 그림 벽화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림들이 공개되고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연작의 첫 번째 작품은 염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문에 마주보고 있는 코끼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고 세 번째로는 다리에 매달린 듯한 원숭이 그림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뱅크시가 연달아 그림을 소개하자 현지에서는 다음 그림을 찾아내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삭막한 도심 속의 동물 그림 연작이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 그림들이 어떻게 뱅크시의 작품인 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바로 작가가 본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작품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작품임을 밝히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인 늑대 그림을 3명의 남성이 훔쳐 달아난 건데요. 그런데 작가는 도난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계속 작품 공개를 이어갔습니다. 도난 사건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그 다음 공개한 식당 간판 위의 펠리컨도 오래된 광고판에서 기지개를 켜는 고양이도 모두 여유가 넘쳐 보입니다. 작가는 불확실한 시대에 대중을 응원하기 위해 그림을 남긴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박스 안을 마치 수족관처럼 표현한 작품에서 재치 있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 뜻이 통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네, 흥미로운 사연들이 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더위는 낮에도 이어지며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앞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는 말복을 지나서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역대 최장 열대야 일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호남에 5에서 40mm,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동쪽 지역은 32도 안팎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